네, 반갑습니다. 주권방송에서 마련한 특집 대담입니다. 대선 평가 그리고 이후 과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분은 촛불전진에서 전략기획위원으로 일하고 계시네요. 곽동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선이 끝난 지가 한참 된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요거 평가를 좀 잘 해서 우리가 뭘 극복해야 되는지 또 성과 한계, 과제 뭔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윤석열이 당선된 요인이 뭐냐, 이재명 후보가 낙선된 원인이 뭐냐, 진보개혁 정부를 세우지 못한 또 원인이 뭐냐, 그 이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된 게 또 뭐냐, 이런 것들 좀 잘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전반적인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한마디로 이번 선거가 투표의 혁명 아니었나. 지난 2017년에 촛불의 항쟁을 보는 듯한 투표의 항쟁이었죠. 민주개혁 진영, 진보 합쳐가지고 이를테면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합치게 되면 전체 득표율이 50%를 넘어가지 않습니까? 진보와 개혁 진영만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중도나 보수 진영과 선거연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사례가 없지 않습니까? 갈수록 진보 민주 개혁 진영의 민심이 또 확대되고 높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많은 언론들 그리고 여러 제도권에서는 진영 논리,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양분하는 이런 분위기가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전체 표심을 보면 저는 딱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전투표예요. 사전투표가 무려 30% 이상의 사전투표 하셨나요? 그렇죠. 저는 하려고 했다가 그냥 못 갔거든요. 왜냐면 줄이 너무 긴 거예요. 줄이 너무 길어서 미처 못하고 당일날 투표를 하게 됐는데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 시민분들이 줄을 서서 투표를 완료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민심이 불타올랐다. 촛불을 들었던 것은 이제 투표용지를 딱 들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제도적으로는 윤석열 당선, 이재명 낙선으로 나타났잖아요. 네네. 내용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투표 항쟁을 벌였고, 그럼 내용적으로 이긴 건가요? 사실은 이번 선거는 기득권과 촛불 내지는 기득권과 국민의 대결 이렇게 본다면 기득권 진영이 적폐 진영이죠. 일방적으로 유리했던 이른바 검찰과 언론을 내세워서 단적으로 이야기되는 게 종편에서 보도했던 김건희 씨와 김의경 씨의 보도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10대 1에 가까운 비율로 김건희 쪽으로 완전히 이제 그쪽은 침묵으로 일변하고 김의경 씨의 몇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시민들에게 전혀 다른 뉘앙스를 전해주는. 그래서 저는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심판이 없었습니다.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될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심판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적폐 진영이 무서워서 심판이 심판하기를 포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정치의 기본 구도 아닌가요, 그게? 근데 아무리 그 기도라 하더라도 심판이 없는 건 사실이죠. 사전투표 때 있었던 투표함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하게 타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 속에서 부정선거 여론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어요. 개표할 때 보면 사전투표가 먼저 개봉이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재명 후보가 쫙 올라가죠. 저는 이게 기본 민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본투표 과정에서 표차가 점점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적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됐는데 이 부분은 기득권 진영의 몇 가지 농간에 의해서 투표용을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는 건 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분들이 대법관이잖아요. 그 선거관리위원장들이 위원들이 그런 판단을 못 하실 분들이 아닌데 한마디로 심판이 도망간 선거에서 정말 선전했다. 이제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뭐 선거했던 이렇게 평가 있긴 한데 결과를 딱 놓고 보면 개혁 열망이 더욱 두드러졌다. 기득권 정치 그리고 검찰 독재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줬다 이렇게 좀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야 촛불이 여전히 살아있구나. 우리가 1700만 촛불 막 이렇게 호명을 하고 있는데 1700만 명이 실제로 투표를 한 거예요. 여전히 살아있다. 그래서 이 힘으로 앞으로 우리가 갈 역사적 방향을 가면 승산이 있다는 거고 이기고 있다는 거고 그것 때문에 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그러나 입에 잘 안 붙는데 윤석열 정권도 함부로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함부로 못한다기보다는 지방선거가 다시 또 이슈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임에도 불구하고 민심의 지형을 보면 정확히 반대반이지 않습니까? 이런 표심이 나타났던 부분은 물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아쉬운 개혁이 있습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 권력을 안 쓰는 것도 문제다. 무능무책임이라는 오명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에는 권력을 너무 쓰지 않는 것도 국민들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번 투표에 보여졌고 현재로서 민심은 뭐냐? 민심은 견제와 균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견제와 균형을 보고 있다. 국민들은. 그래서 청와대 권력이 국짐 쪽으로 넘어갔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방선거는 민주개혁 진영이 유리하다. 국진당이나 윤석열 쪽에서 표정 관리하고 자기네 스탠스를 계속적으로 낮추려고 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도 국민이 무섭다기보다는 이러다가는 지방선거에서 민심이 민주당에게 견제의 추를 주겠다라는 식으로 흘러갈까봐 그거를 자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지방선거에서마저도 이제 무승부를 기록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제 독주가 시작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향후의 민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현재는. 왜냐면 국진당이 제대로 못한다는 건 국민들이 알고 있어요. 5년 전에 탄핵했던 정당을 다시 열성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은 없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사용하지 않는 권력도 아니다, 이거는. 그래서 둘 다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서 민심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러면 균형, 너희들의 조율,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겠다라는 부분이 지금의 민심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는 오히려 진보개혁 진영에게 유리한 지형이다, 현재. 자, 그러면 이제 선거에서 좀 주목할 특징들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적폐 기득권 세력들, 이 세력들이 후보를 수여를 했어요.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를. 왜 그랬을까? 적폐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궁지에 몰릴 때 외부 수여를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해방 직후에 친일파들이 맞아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를 데려오죠. 그래서 이승만 박사를 전면에 내세우고 친일 세력이 다시 온전하게 되는 그런 정권을 창출하게 되고, 이후에 또 이승만 독재가 4.19 혁명으로 무너지고 나니까 외부에서 누굴 데려옵니까? 군부에서 박정희를 데려와가지고 그걸로 무마하게 되고, 차후에 군부 독재가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되니까 이제는 누굴 데려옵니까? 이제는 야권에서 데려와요. 김영삼을 3당 합당으로 데려와가지고 김영삼으로 정권을 이어가고, 이후에는 이제 기존의 정치 세력이 전부 다 비판을 받으니까 경제 대통령 해가지고 이명박을 데려와가지고 수혈을 이어가고, 수혈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본질적인 정치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그런 정치를 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과 아닌가.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정권 연장의 의미도 있지만 적폐 세력들하고 촛불 국민들과의 대결, 그 촛불 국민들의 개혁 열망 그리고 평화통일 지향의 요구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윤석열을 데려온 측면도 있지 않냐. 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촛불 집회 때 박근혜 정권 내부에서 쿠데타를 검토하기로 했다. 계획서까지 다 나왔죠. 네,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상당한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적폐 세력들이 그들이 과거에 지속적으로 해오던 군부 쿠데타, 군부를 동원한 진압, 이런 부분을 검토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폐기가 됐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대체가 됐느냐라고 했을 때 군부를 통한 진압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하자. 검찰로 가자. 그래서 법치로 인한 진압으로 그렇게 그들이 좀 판단을 내리고 그 점지자로 윤석열을 전면에 내세운 게 아닌가. 맞습니다. 그렇죠. 군부의 쿠데타나 정권을 보위하려는 그런 쿠데타는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데 검찰을 앞세우는 방식은 표면상으로는 법치란 말이에요. 법을 동원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방식이다. 교묘한 방식으로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윤석열 정권이 펼칠 정치는 검찰 독재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미 2019년도에 초동에서 검찰개혁 촛불 싸움이 있기 때문에 검찰의 본질과 속성과 이걸 잘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검찰 독재 관련해가지고 일각에서 그런 전망들이 좀 있어요. 윤석열이 집권을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그렇게 후퇴하지 않는다. 이미 상당히 많이 쌓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면 맞고 일면 틀린 부분이 있는데, 독재라는 거는 반대 세력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요. 다만 그것을 폭력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게 과거의 군부 독재 정권이었다면,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인정하지 않는 방식을 쓸 때 언론과 법리를 이용한 수만 페이지의 공소장을 이용해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상을 보면 독재가 진행이 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독재를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죠. 단순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과거를 회개한다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가 외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 경호실장이 와서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갑자기 뭐 국정원이 다시 부흥하면서 국정원 요원들이 검찰을 쥐락펴락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기보다는 법리에 의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들을 인정하지 않는 민주주의 기본이 되는 다원주의가 무너지겠죠. 그렇게 될 때 가장 첫 타겟은 저는
진보 진영이 되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 이후에 촛불 진영, 개혁 진영과 순차적으로 탄압이 확대되지 않을까. 순서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그렇겠죠. 이미 경험을 했죠. 네. 김학의 사건이 대표적인 것 같은데 범죄자를 피해자로 둔갑시켜 버리잖아요. 그렇죠. 범죄를 처벌하려고 하는 세력을 오히려 이제 범죄자로 몰아버리는 네. 방식으로 그게 검찰과 언론의 합작품이란 말이죠. 네. 또 하나는 고발 사주 사건, 그리고 대장동 비리 사건, 그리고 김건희의 경력 조작, 주가 조작 사건, 이런 부정부패 세력을 전면에 내세우는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가 얼마나 저질화됐나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지금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대남, 이대녀, 2030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봤습니까? 갈등론의 역사를 좀 보게 되면 기득권 세력들 아니면 국제적으로 본다면 제국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국내적으로 보면 기득권 적폐 세력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통치 방식은 분열하여 통치하라라는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국내를 보게 되면 박정희 정권이 주로 지역주의로 동서 갈등을 의도적으로 유도해내고 그런 과정으로 자기네들의 지지 기반을 삼고 그 부분이 차후에는 세대 갈등론으로 있어 왔지 않습니까? 한국의 정치 진영, 한국의 선거전을 이른바 세대 대결로 끌고 가려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것도 잘 통하지 않자 이 젠더 갈등을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게 혐오와 배제, 배제 그런 논리로 이제 접근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계와 개선을 저희들이 명확히 잘 설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국진당 쪽에서는 그것을 전면화시키고 젠더 갈등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특히나 이준석 대표 같은 사람들은 그것을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활용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 20대 논란이 좀 터져 나오게 됐는데 진보민주 개혁 진영에서 21세기에 들면서 새로운 어떤 시대 담론, 시대 정신이 표출되지 않는 부분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연설에서 그 김구 선생의 자주 독립의 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 통일의 꿈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를 나가는 담론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정체되어 있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선거가 되면 좋겠는데 오히려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건 세상의 절반이 남자고 절반이 여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배제와 혐오라는 식으로는 승부가 안 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면 어떻게든 서로를 설득을 하고 서로의 동의를 얻어내는 방식으로 배려하고 포용하고 해야죠. 포용하면서 사람을 대상을 바꿔나가는 방식의 운동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면에서 이 이른바 국진당 쪽에서 내세우는 젠더 갈등 내지는 조롱과 비하, 혐오 이런 논리들이 한국 정치를 오히려 후퇴시키고 퇴행시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정치 방식이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분열 통치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남녀노소가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한국 사회 문제는 적폐 기득권들의 정치 방식 아닙니까? 그들의 이제 독점, 전행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의식으로 그리고 사회적 운동으로 모여지는 것을 파괴시키기 위한 논리라는 거예요. 갈등의 요소를 남자에게 있다, 여자에게 있다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방식이 얘네들의 정치 방식이고 그래야 기득권, 적폐 기득권의 이 문제점이 가려진다는 거예요. 그걸 덮기 위한 정치 방식이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청년하고 새정치 뭐 이런 이미지를 차용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사정도 있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새 것을 원하잖아요. 젊은 것을 원하고. 그러니까 그 이미지를 차용하기 위해서라도 2030을 내세우는 척 했다는 거거든요. 민심은 결국 젊고 새로운 것을 지향한다. 이런 것들을 반증하는 과정이었다고 좀 보고요. 또 하나는 정치개혁 사회대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굉장히 높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차단할 것이냐, 어떻게 왜곡시킬 것이냐, 그것이 안 되는 노인이 적폐 기득권 세력에 있다라는 것으로 초점이 모여지지 않도록 남자 문제다, 여자 문제다 이런 식으로 왜곡시켜 왔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구도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는 순간 과거지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저희가 2017년 박근혜 탄핵 촛불 때 가장 전폭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그리고 민주당 정부를 세우는데 앞장섰던 세대들이 바로 20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10대들이 지금의 20대거든요. 그들이 지금까지 경험한 건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였는데 그들의 정치적 감수성이 매우 민감하다.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크죠. 가지고 있는 권력을 실행하지 않는 것보다는 어떻게 되는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흡수를 간 것 같은데 저는 윤석열 정부가 머리를 쳐드는 순간 급격하게 20대 여론이 진보 쪽으로 바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때도 저희가
반드시 진중하게 유념하고 긴장을 해야 되는 부분이 20대 분들의 정치적 감수성이 매우 민감한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안주하고 네. 내지는 뭐 탄계가 풀어지는 기세등등한 경솔한 모습을 취하게 된다면 바로 또 민심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바짝 긴장하게 만드는 세대 20대 기득권 세력들이 긴장하게 만드는 그런 이번 세대. 표심이 딱 그렇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0.7%라고 하는 건 그 누구도 희망을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안주할 수도 없는 네. 그런 절묘한 정치 지형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민심이 과학이네요. 그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민주당이 못해서 저기 문재인 정부가 못해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하는 게 말이 되냐? 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네. 부동산 문제도 커요. 그리고 실제로 서울에 사시는 분들 수도권 국민이 절반이지 않습니까? 물론 지방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정말로 문재인 정부에 표를 줄 수 없는, 왜냐면은 내 집 마련의 꿈이 물 건너가 버리는데 이른바 대한민국이 부동산 공화국이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이 평생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이 있는데 그거를 철저히 유린시켜 버렸거든요. 코로나 정국에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그 이후에 대출 규제, 그러면서 자영업에게 일방적으로 이런 이제 피해를 강요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40대 투표율이 제일 낮아요. 더 많은 중간층들을 개혁 진영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 동력을 민주당 정부 자체가 스스로 좀 놓쳐버린 거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심판 여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국힘당이 주장하는 정권 교체와는 다른 문제거든요. 더 개혁적이고 더 진취적인 정책을 바래왔는데 그 5년 동안은 그것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한 심판 여론이 강하게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표출되느냐. 표출할 수 있는 도구적 방법으로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투표를 안 한 방식으로 표출됐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하냐 이런 식으로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정치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반성을 해야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종편 언론의 보도를 하루만이라도 보시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장난 아닙니다. 어떻게 윤석열을 지지할 수 있는지요? 그 종편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재명을 지지할 수 있지? 네, 이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게 이따 언론 얘기는 또 네, 그렇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것도 언론이 만든 프레임 중에 하나긴 한데 역대급 비호감 선거다 이런 네. 말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네. 보셨어요? 이게 바로 물타기 전술이죠. 주식 투자할 때도 물타기 하면 안 되는데 정치에서도 물타기를 하면 안 돼요. 김건희의 주가 조작이랑 김혜경 여사의 법카가 어떻게 이게 등치가 되냐는 거죠. 근데 그런 구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마치도 뭐가 엄청 묻어있는 개가 겨묻은 개를 나무라면서 같은 등치시켜버리는. 감정을 다르게 표출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가 조작 문제는 야 아니라고 하잖아. 끝. 김혜경은 이건 말이 되냐?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이런 분노를 일으키는 감정을 동원시키는 방식으로 이런 공작을 한 거죠. 양면성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뭐냐면 점점 기득권화 됐잖아요, 민주당도. 네. 그래서 보수 기득권화된 정치에 대한 대중들의 식상, 실망,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강하게. 네. 근데 그거는 비호감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양비론식으로 국민들이 반응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정치인 싫어하죠, 국민들이.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표에 대한 열망, 욕구가 안 생길 수밖에 없는 현황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역대급 비호감 선거로 본다면 네. 바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던 2006년, 2007년 네. 그 전국이 되겠죠. 그 당시 대통령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였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와 촛불 시민들이 구도를 바꿔낸 거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과 14번? 윤석열 전 후보와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어떤 능력면도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촛불 혁명 이후에 촛불 시민이 형성돼 있는 촛불의 이 운동이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선거라는 점에서 이른바 적폐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 프레임 공작이 전혀 통하지 않은 선거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늘 그랬지만 적폐 세력들 입장에서는 정치 냉소, 정치 외면을 계속 조장하잖아요. 네. 투표율이 낮아야 자기들이 유리하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깨버렸어요, 국민들이. 네. 결과적으로는 비호감 선거라고 계속 세뇌를 시켰지만 그렇죠. 이걸 깨버렸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높은 투표율. 촛불 항쟁이 있던 2017년 투표율 거의 육박했어요. 네. 이게 네. 중요하게 저희가 살펴볼 건 코로나 중국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코로나 격리되신 분들도 따로 시간을 내 가지고 투표에 상당수 참여하셨지만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이 사실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아마
적폐 세력들도 그런 부분을 기대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연일 뭐가 나왔습니까? 코로나 감염자 신규 최다 역대 실제로 그러하기도 했습니다만 드러난 민심은 그렇지 않았죠. 저는 코로나 상황이 없었다면 80% 넘어갔다. 네. 네. 그럼 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또 하나는 기성 언론에서는 거의 보도를 안 했던 것 같은데요. 선거 직전에 이제 그동안 공석이었던 미국 대사가 왔어요. 이번 대선에서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작용했고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 뭐 또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들은 일단은 일본 정부를 들 수 있죠. 네. 거의 노골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이제 밀어줬고 기대감을 나타내고 윤석열 뭐 당선인 역시도 일본에 대해서는 후쿠시마 발전소에 방사능이 없다는 얘기는 그건 어떻게 나오는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방사능 없는데. 누출이 안 됐다. 네. 그리고 또 유사시 아무리 유사시라 하더라도 일본군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망언이 저희가 보기에는 망언이지만 네. 일본의 기시다 총리부터 해가지고 일본의 이 정객들이 보기에는 이른바 만세를 불렀다는 거죠. 조선 진출에 네. 한 줄기 희망을 본 거 아니냐 이들이 지금. 그런 면에서 저희가 적폐를 볼 때 외세가 있습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있고 또 미국에서도 한반도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들의 윤석열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협력을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 이번에 신임 미국 대사가 전적이 좀 있더만요.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어떤 걸 했다는 거예요? 두테르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네. 모종의 공작을 했다. 그런 보도들이 있더군요. 그다음에 볼리비아에서 추방당했던 대사라고 하던데요. 네. 추방당했던 외교관이었다는 네. 거죠. 예전에 우리가 박근혜 정권 때 네. 마크 리퍼트라고 네. 칼 맞은 대사가 있잖아요. 네. 이 대사도 해군 쪽에 공작 업무를 했던 그런 대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사들이 모양은 직책은 대사라고 하는 직책을 띠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는 그 나라의 정보를 수집하고 네. 미국의 패권 전략을 관철하는 공작 역할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것이 마크 리포트도 대표적으로 했고 해리 애쉬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아주 노골적으로 했고 이번에 새로 들어온 미국 대사도 그런 전적을 가지고 있고 선거 직전에 들어갔던 것이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 칠 문제는 아니다. 또 하나는 2018년도에 평양 공동선언 하고 나서 네. 미국이 아주 노골적으로 구체적으로 불만을 표시했어요.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 네. 직접 강경화 장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쌍욕하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무슨 정신으로 군사 분야 합의서를 채택했냐? 그러고 나서 미국에 더 노골적으로 직접적인 그 정치 개입이 있었고 워킹 그룹을 만들었고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한 발 또 개혁을 못했어요. 네. 전진을 못했습니다. 네. 남북 관계도 그렇고 국내 정치도 그렇고 네. 그때부터 일본은 더 합세를 해서 수출 규제를 했었죠. 그와 동시에 황교안을 중심으로 해서는 경제 위기를 주제로 해서 집중적으로 정부 공격을 했죠. 지금까지 미국은 계속 문재인 정부를 공격을 해왔다는 거고 그 연장선에서 윤석열이 탄생했다는 거죠. 그럼 미국이 환영을 했고 한미동맹이 더 새로운 전기를 맞을 기계라고 생각했고 네. 곧바로 4월 달에 한미합동 군사훈련, 뭐 코드 가입 얘기 이런 것들이 막 줄줄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네. 봤을 때는 미국과 일본은 윤석열 정권 출범을 바랬고 역할을 했다라고 네.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역사적으로 지금의 전국이 병자호란 직전에 네. 인조 반정과 같은 그런 형국이 아닌가. 그 당시에 후금이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명나라가 제조 지은의 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광해군이 그때 등거리 외교를 펼쳤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오랑캐 따위에게 등거리를 할 수 있냐. 최근에 나타나는 게 윤석열 정부나 국진당에서 지속적인 혐중 여론을 네. 조성하면서 이른바 북중러를 악마화하는 그러한 이제 프레임이 지금 갈동되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다시금 한미동맹을 외치는 문재인 정부가 일종의 조선시대 광해군처럼 정치적으로 일종의 매장돼 나가면서 그의 등거리 외교를 추구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거부당하고 이제 오로지 미국만 바라보는 한미동맹 일면도의 세력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는 이게 병자호란이 불가피하다. 이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게 사실 21세기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처럼 저런 전쟁이 난다라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는 경제전쟁, 무역전쟁이 저희는 이미 사드 보복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드 보복보다 더한 게 올 수 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이 달라요. 그리고 위상이 달라졌죠. 박근혜 또. 정부 당시의 미국과 지금의 미국이 다릅니다. 그러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보였던 것처럼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휘청거릴 때 미국은 또 나몰라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윤석열 정부의 운명은 토사구팽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진보개혁 진영 낙선 패배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낙선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힘당의 정권 심판론이 있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있단 말이죠. 그게 왜 등장할 수밖에 없었냐?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대로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죄죠, 죄.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는 건가요? 네. 대통령이 집권을 할 때 밝혔던 공약이 있잖아요. 국민과의 약속, 이른바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사회 전반 부분의 개혁과 복지 향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복지가 늘어난 부분이 있죠. 또 국격이 예년과 다르게 더 성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측면에서 한국 정치를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거의 촛불 혁명의 이전으로 폐기시켜버린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국민들이 좋은 점수를 결코 줄 수가 없죠. 맞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본질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본질적이었다면 1,700만에 가까운 투표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투표 결과를 보면 본질적으로는 촛불 개혁 열망이 아주 강하다. 결과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식으로 개혁을 하지 않고 정치적 의제를 형성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동산 이슈가 중심이 돼버린 거죠. 촛불 민심에 대한 거역, 무능과 비겁 뭐 이런 것들이 심판 요인이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는 언론 문제 약간 얘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조선일보가 지휘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언론들이 어떤 작용을 했냐 어떻게 보십니까? 가장 분명하게 네거티브 전술. 그래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동급화시키는 그런 신공을 펼쳤죠. 역대급 비호감이라 그랬잖아요. 후보 때는 비호감이라고 하다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니까 외람되거나 기자가 질문할 때나 거의 외람되거나부터 시작하면 이제 조만간 검찰 아래오기 송구하거나 이제 당선되면 그리고 차후에는 이제 통촉하여 주시고 신문 사설에 그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제발 통촉하여 주시길 바란다는 식으로 요거는 다시 보면 그만큼 적폐 세력들이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이 부분에서는 저는 조선일보가 앞에서 진두지휘를 했다고 보여지지만 배후에는 재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론을 통제하는 부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언론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광고주를 쥐고 있는 이를테면 실제 개별 언론사들의 사주가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편집란이나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서 흔히 말하는 뉴미디어가 상당히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봐야죠. 하지만 뉴미디어가 이른바 어떤 정규군의 형태로 대응을 한 게 아니라 게릴라전이잖아요. 유튜브가 아무리 100만 유튜버를 하더라도 촛불행동연대차에서 연대 싸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싸움을. KBS와 MBC는 3천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 면에서 이번 언론 환경을 볼 때는 언론의 배후에 있는 그 언론을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재벌들의 입장을 봐야 되지 않나. 그들이 또 누구를 지지하는가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지금의 전면에 서 있는 부분은 검찰 적폐와 언론 적폐가 얘기되고 있는데 그들의 배후에는 재벌과 일본 또 미국 정부 외세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을 좀 이용해 먹으려는 자들이 뒤에 든든하게 포진하고 있으니까 김건희 씨가 통화 녹취에서 당선될 수밖에 없다는 자신만만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언론이 실질적으로는 국힘당의 선대본, 기획사, 홍보국 역할을 충분히 했고 검찰과 언론이 합작을 해가지고 진보개혁 세력들에게는 도덕성을 공격하고 차후 총선에서 아마 많이 또 정계 진출하겠죠. 그런 작용을 했다는 거에 이건 기본 상수 같아요. 상수. 낙선의 요인이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지금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 형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상수로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가짜 뉴스를 보던 언론을 망하게 해야 된다는 게 윤석열의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고발 사주 사건, 주가 조작, 경력 조작을 문제 제기하는 언론, 진보 미디어를 공격하는 그런 주장 같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했나 봐요. 서울의 소리에 대해서 1억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그나마 지리한 소송을 예고하는 거죠. 네. 지금부터 시작했다면. 아마 그들은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서울의 소리를 완전히 이제 아작을 내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새로운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언론 통폐합이 될 것이다. 진보 개혁 언론을 말살시키고 적폐 이득권을 옹호하는 보수 일석의 언론 통폐합. 실제 내용적으로, 형식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내용적으로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네요. 전국 전망을 좀 해볼까요? 요 인수위 기간 2달 동안 그리고 취임 이후 국내 정치적으로 어떤 형태로 전개될 것이냐 전망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지금 당장부터 온갖 마찰이 지금 불가피하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다부터 시작을 해서 바로 용산의 부동산 시장이 다들 머리 싸매고 누웠죠. 지금 전부 다. 값 떨어진다. 그건 심각한 문제죠. 그들에게는. 그거 보고 밀었는데 네. 이게 뭐냐 라는 식으로. 값이 왜냐면 떨어진 이유가 뭔가요? 고도 제한, 네. 개발 제한이 되죠. 네.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효자동이나 청운동 쪽은 네. 개발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어차피 작은 빌라촌이고 네. 용산과는 다르죠. 또 하나는 청와대라고 하는 하나의 권력 기관인데
권력기관을 그런 식으로 자의적으로 중복적으로 이전하게 되면 연쇄적인 파급이 나게 돼요. 국방부가 나가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밀고 밀려가지고 나가게 되거든요. 그런 상황 자체가 네. 일종의 혈세 논란으로 지방선거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백지화 된다면은 이제 윤석열 인수위의 집권 능력에 대해서 통치 능력에 대한 이제 의심으로 밖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리즘 얘기 나올 거고. 윤석열은 밀고 가겠죠. 음. 그럼 저는 이 부분이 차후에 당장에 보더라도 그들의 어떤 하나의 허점이 보이는 부분이 있다. 왜 그런 판단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용산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네. 발상의 전환도 아니고 용산이 풍수지리적으로 터가 좋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풍문이나 가십거리가 아니라 실제 그런 것 같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간다고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차후에 미대사관이 용산으로 이전하게 되잖아요. 네. 지금은 광화문에 있지만 한미동맹 일체화를 위해서. 용산으로 가면 이리 와 해서 갈 수도 있고 이른바 지하 벙커 시설 이런 것들은 청와대가 더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국방부와 일체화돼 있는 네, 이런 부분도 뭐 한 가지 볼 수는 있겠는데 사실은 윤석열 당선자가 입으로 얘기했던 통합의 시대를 열겠다. 국민 통합과는 거리가 멀죠. 국방부와 통합하는 게 국민 통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청운동 인근의 땅 주인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최은순이 또 마술을 뻗치고 있지 않을까? 그쪽 분들은 상당히 좋아하시겠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 윤석열 인수위 쪽에 허점이 많아요. 약점도 많고. 한마디로 아마추어리즘이죠.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졌으니 이번에 또 질 거다. 이미 질 거기 때문에 그럼 해달라는 거 다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아니지 않냐. 이미 국민들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윤석열의 비리 그리고 직권남용, 김건희의 주가조작, 경력조작 같은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국민청원이 벌써 20만, 30만이 가고 있단 말이죠. 네. 또 하나는 검찰 언론 개혁을 하자라는 청와대 청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싸움이 붙었다 국민들은. 싸우기 시작했다는 거고 지금 일주일 지났는데 이게 7개월 지난 것처럼 피곤하다는 거예요. 벌써 네. 피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보기 싫어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미 국민들을 싸움을 시작했고 국민들 내에서의 레임대는 벌써 시작했다. 이른바 지금의 PESD라 그러죠. 탐구 후 증후군. 네, 네. 네, 근데 이 PESD가 미국의 트럼프 선거 이후를 많이 비교하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훨씬 더 심각해요.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반론으로 트럼프 정부가 당선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촛불로 박근혜 정부를 끌어내렸던 국가이고 탄핵당한 정권이 5년 만에 집권한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인물의 기행적 행동이라든가 이른바 아마추어리즘으로 대변되는 뭐 한국의 트럼프, K 트럼프라는 것으로는 비교가 안 되죠. 정상적인 선거 과정에서 정치 지형이 워낙에나 국민과 괴리되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기인이 나타나가지고 당선이 되는 것과 불과 몇 년 전에 국민에게 탄핵당했던 그 정치 세력들이 어떤 하나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물을 속에 결집해서 정권을 다시 가져가는 상황은 같이 비교할 수 없고요. 언제나 한국의 정치 시기는 매우 빠르다는 거죠. 미국 사회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계속적으로 거론되다가 결국 뭐 탄핵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탄핵안이 끊임없이 이어져 왔는데 한국의 정치 시기는 미국보다 빠르기 때문에 탄핵에 대한 거론도 훨씬 더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다. 네. 그 윤석열 권력 내부 구조를 보더라도 네. 법사를 중심으로 한 그 비선 세력도 있고 네. 또 윤핵관이라고 하는 세력도 있고 국힘당이 있는데 국힘당 또 내도 여러 가지 정치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내에서 권력 다툼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벌써부터 이제 정권 누수의 가능성이 보인다. 또 하나는 지금 코로나 경제 위기도 있지만 불평등한 경제 위기 속에서 외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또 크게 작용할 거기 때문에 민생 문제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 부자 중심의 정책을 써왔고 그걸 표방하고 있고 자신이 부패 비리인이기 때문에 권력자 자체가 부정부패가 더 활기칠 것이다. 그럼 이게 더욱더 민심의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조기 레임덕, 조기 하야, 조기 탄핵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 또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때 2008년도 촛불이 벌써 몇 개월 만에 3개월 만에 촛불이 네. 터졌죠. 5월달입니다. 그죠? 네네. 그런 것처럼 빠르게 국민들과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다양한 국면을 봤을 때 지방선거에선 진보민주 진영에 선전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대선의 표차를 왜 지금까지 이어가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민들이 그래도 설마 윤석열이 당선되는 모습을 보면서 통일동 거리에서 들어가자 하는 식으로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위압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그에 대한 견제 심리는 당연히 작동하게 되고 6월 달에 지방선거를 두고 당연히 국진당 내에서 공천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면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던 주위로 자리 배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준석 삐져가지고 다닐지도 모르겠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론이 있습니다. 안철수 역시 마찬가지죠. 홍준표가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한 가지 들여다볼 지표라고 봐요. 네. 홍준표 씨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상당히 오랜 정치 결론을 쌓았기 때문에 자신은 지방 정치로 이제 피신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정도 지분은 달라. 윤석열이 아무리 쾌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대선 후보였고 막판까지 갔는데 대구시장 정도는 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봐줄까 하는 거죠? 네, 이게 봐줄까 봐주지 않을까라는 네. 부분이 차후에 윤석열 정부의 획기라가 어디까지 가느냐를 바라볼 수 있는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보개혁 진영의 과제를 네.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면 지방선거까지 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뭐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일부 이제 개혁 세력들, 진보당, 정의당을 포괄하는 뭐 진보 진영들, 뭐 이렇게 좀 임의적으로 좀 나눈다고 하면 이 전체 세력들한테 어떤 과제를 제시해 주는 건가 이번 대선 결과가 그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하죠. 네, 핵심은 지금 진보민주 개혁 진영의 표심을 보면 과반이 넘었어요. 득표율에 가봤는 거죠. 심판이 없는데도. 그러면 지금은 지속적으로 성장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다시 민주당은 야당으로 돌아왔습니까? 그랬을 때 진보민주 진영은 강하다, 튼튼하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촛불과 진보가 하나로 단합이 된다면 이번 대선판은 달라졌지 않았을까. 그리고 차후의 선거도 다르지 않을까. 서로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이렇게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은 촛불 진영에서는 이른바 진보 쪽의 이야기를 대세는 모르고 자기들만 알고 있고 그 덩치는 좀 하는 것들이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얕잡아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진보 쪽에서도 촛불을 볼 때 어쩌다 한번 흐름으로 가는 거고 한탕주의 유행처럼 이렇게 보시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서로가 자신의 일로 받아안고 일을 해나가야지 실질적인 선거 연합이라든가 이후에 정책 연합이 가능하지 않냐. 지금 저는 민심을 보면 연합이거든요. 힘을 합치라는 거예요. 정치 세력들이. 네. 하다못해 가지고 협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국민이 요구하는 이야기들은 그만 좀 싸우고 힘을 합치라는 건데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진보정당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러 시민 진영도 마찬가지인데 서로 책임론으로 물론 사람은 책임져야죠. 근데 사람이 책임지는 거하고 그것을 세력 전체를 일반화하는 거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계속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적폐와 합치하지 말고 국민들하고 협치를 하자 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이번 지방선거 때부터 해야 된다. 그렇죠. 당리 당략을 다 버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번 대선의 결과는 저는 1971년도에 김대중 후보가 40대 기소론을 들고 와가지고 일약 돌풍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김대중 후보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김대중이면 누굽니까? 대표적인 빨갱이 논란을 빚던 사람이잖아요. 71년도 이후에 한국의 야당에서 김대중 후보는 빨갱이 논란 때문에 졌으니까 자숙해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야권은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이 들고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는 당연하게도 저는 그가 내세웠던 사이다 개혁으로 사이다 이재명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번 선거가 이렇게 어려운 선거가 된 부분에서는 어쩌다가 모르게 사이다가 순간 실종이 돼버렸어요. 김이 빠졌다는 그래서 평가도 있고 이재명이 민주당이 되라고 요구했는데 네. 민주당이 이재명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되면 국민들이 바로 그것을 인지한다라는 판단이 들고 이번 대선 패배에 상당한 이제 교훈도 많이 있겠는데 개혁 진영 전반이 이번 교훈을 분명하게 인지하시고 차후에 선거에서 기본적으로 단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적폐청산에 대한 공통점이 있죠. 네. 능력을 다 떠나서 네. 지향은 있단 말이죠. 사회 대개혁 그리고 평화번영 통일은 공통점이에요. 그렇죠. 시대 요구에 부합하는 이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거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다 모으자. 쉽게 말해서 진보가 이야기하는 자주민주 통일과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이 네. 그 다른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힘을 합칠 수 있어요. 합쳐야 돼. 합칠 수 있죠. 합쳐서 적폐 기득권 세력들을 영으로 만들어 놔야 진정한 진보 경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보수 정부로 보수 정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개혁 보수. 그럼 뭐 진보당 등등 뭐 이런 세력들은 진보라고 딱 봤을 때 진짜 정책 경쟁을 할 수 있는 선거가 만들어지려면 적폐를 제로로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합을 해야 된다. 지방선거부터. 그게 저는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고 과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내세우는 공식이 있습니다. 촛불 더하기 진보는 집권이다. 네. 촛불 더하기 진보는 집권이다. 그래서 저는 연립정부 얘기를 지금부터 꺼내야 되지 않겠나? 그게 그런 의미랑
같은 건가요? 그렇게 연동될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지방선거에서는 대체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고 이런 식의 연대하고 협력하는 기운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크게는 민주당이 진보 정당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 동시에 후보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선거에서. 그렇죠. 그런 면에서 저는 또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되고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사실은 좀 더 힘들지 않았겠나. 근데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이라면 저는 다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방향의 강조가 필요하다 생각됩니다. 촛불 결과로 확인됐던 1,600만, 700만의 이 민심은 단결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단결. 적폐를 제압할 수 있는 가장 큰 단결을 요구하는 게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기원 중에 하나가 네. 아닌가. 단결이 너무나 좀 머나먼 산 같으면 협력과 연대? 협력과였네. 네. 뭐 표현을 어떻게 하든 네. 힘을 합쳐서 싸워라 이런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죠? 네. 자, 이렇게 해서 과제까지 얘기를 좀 마무리했고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로 평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복잡하지 않죠. 대선에 대한 평가는. 그렇죠. 복잡할 게 없어요. 네. 딱 드러난 거 다 보면 그냥 딱 보이는 거 아닙니까? 네. 촛불은 계속 가고 있고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정치 일정이. 네. 그 지방선거라는 정치 일정이 있고 이런 정치 일정이 해당 시기에 우리가 어떤 전술을 쓸 것인가도 좀 중요하지만 기본은 이 역사적인 촛불혁명의 흐름 속에서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특집 대담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